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실업급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게으른 사람들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절대 받을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고용보험료, 그 돈이 바로 실업급여의 재원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은 그중 절반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몰라서 또는 잘못 알고 있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정확한 계산법, 그리고 실제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함정들까지 모두 말이죠. 먼저 실업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의 핵심 급여 중 하나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실업급여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매달 급여의 0.9%를 고용보험료로 내고 있고 회사도 똑같이 0.9%를 내고 있어요. 즉, 여러분 급여의 1.8%가 매달 고용보험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김 씨의 경우 매달 1만 8천 원, 회사도 1만 8천 원, 총 3만 6천 원이 고용보험료로 납부됩니다. 1년이면 43만 2천 원이에요. 만약 김 씨가 3년간 일했다면 총 129만 6천 원을 낸 거죠.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박 씨는 어떨까요? 매달 2만 7천 원씩 1년에 64만 8천 원, 5년 동안 일했다면 324만 원을 고용보험료로 낸 겁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이 씨의 경우는 더 놀랍습니다. 매달 4만 5천 원씩 1년에 108만 원, 10년 동안 일했다면 무려 1,080만 원을 고용보험료로 낸 거예요. 실업급여의 첫 번째 목적은 생계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당장 생계 걱정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15% 높은 임금의 일자리에 취업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경제 안정화 효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 전체가 침체됐죠. 실업급여는 이런 악순환을 막는 경제적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준이 궁금하시죠?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중간 정도입니다. 독일은 실직 전 소득의 67%를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합니다. 프랑스는 75%를 최대 36개월까지. 반면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50% 수준을 6개월 정도 지급해요. 우리나라는 60%를 최대 270일, 즉 9개월까지 지급하니까 급여 수준은 중간이고 기간은 조금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산이라는 단어예요. 연속된 180일이 아니라 합쳐서 180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첫 번째 회사에서 100일 일했고 한 달 쉬었다가 두 번째 회사에서 90일 일했어요. 총 가입 기간은 190일이니까 조건을 만족합니다. B씨는 계약직으로 6개월씩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간 일했는데 계약 사이사이에 일주일씩 공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일한 기간이 18개월 중 180일을 넘으니까 역시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C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3개월만 정규직으로 일했어요. 90일밖에 안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가장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바로 이직 사유예요. 비자발적 이직은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폐업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가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사직서를 쓰게 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D씨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해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어요.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통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기본적으로 3개월 급여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질병이나 부상입니다. 의사가 일하면 안 된다고 진단한 경우에요. A씨는 디스크가 심해져서 의사로부터 3개월 휴식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장기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퇴사했어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서 급여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둘째, 가족 간병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죠. F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퇴사했는데 의사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서 인정받았어요. 셋째, 육아입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한 퇴사예요. G씨는 아이가 6살인데 어린이집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퇴사했어요. 어린이집 상담 기록과 함께 신청해서 인정받았습니다. 넷째, 사업장 이전입니다. 회사가 멀리 이사가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요. H씨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퇴사했어요. 통근 시간이 4시간 이상 늘어나는 경우라서 인정받았습니다. 다섯째, 임금 체불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요. I씨는 3개월간 급여를 못 받아서 퇴사했는데 체불 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서 인정받았어요. 여섯째, 성희롱이나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애매한 경우들도 있어요. J씨는 상사와 갈등이 심해서 퇴사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업무 스타일 차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상사가 욕설을 하거나 인격 모독을 했다면 증거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씨는 야근이 너무 많아서 퇴사했어요. 월 평균 100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L씨는 임신해서 퇴사했어요.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본인이 육아를 위해 선택한 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도 중요해요. 근로능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증 질환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가 아니라 상병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구직 의사는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MC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6개월 후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장은 쉬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 구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받았습니다. 반면 NC는 이번 주부터 바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력서도 준비해 왔어요.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본급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보죠. 기본급, 각종 정기수당인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정기상여금의 월할 계산액, 연차수당,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임시로 지급된 상여금, 퇴직금, 출장비, 교통비 등 실비, 연말정산 환급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O씨의 퇴사 전 3개월 급여 내역을 보면 1월에는 기본급 250만원 더하기 직책수당 20만원 더하기 가족수당 10만원으로 280만원이었어요. 2월도 똑같이 280만원, 3월에는 연차수당 15만원이 추가되어서 295만원이었습니다. 평균 임금은 280 더하기 280 더하기 295를 3으로 나눈 285만원입니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P씨의 경우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으로 연 2회 200만원씩 받았어요. 기본급은 월 300만원이고요. 월할 상여금은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33만원입니다. 실제 평균 임금은 300만원 더하기 33만원으로 333만원이 됩니다.
성과급이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어요. 크유 씨의 퇴사 전 3개월을 보면 1월에는 기본급 200만원 더하기 성과급 100만원으로 300만원, 2월에는 기본급 200만원 더하기 성과급 50만원으로 250만원, 3월에는 기본급 200만원에 성과급이 없어서 200만원이었어요. 평균 임금은 300 더하기 250 더하기 200을 3으로 나눈 250만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일 6만 6천원으로 월 약 198만원이고 하한액은 일 6만 1,568원으로 월 약 185만원입니다. 실제 계산 사례들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소득자인 아씨의 평균 임금은 월 700만원이에요. 일 평균 임금은 700만원을 30일로 나눈 약 23만 3천원입니다. 60%를 계산하면 약 14만원이지만 상한액 6만 6천원이 적용되어서 실제 수령액은 일 6만 6천원, 월 약 198만원입니다. 저소득자인 S씨의 평균 임금은 월 250만원이에요. 일 평균 임금은 약 8만 3천원이고 60%는 약 5만원입니다. 하지만 하한액 6만 1,568원이 적용되어서 실제 수령액은 일 6만 1,568원, 월 약 185만원입니다. 중간소득자인 T씨의 평균 임금은 월 400만원이에요. 일 평균 임금은 약 13만 3천원이고 60%는 약 8만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어서 실제 수령액은 일 8만원, 월 약 240만원입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만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120일로 4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로 5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로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로 7개월, 10년 이상은 240일로 8개월입니다. 만 50세 이상은 좀 더 길어져요. 1년 미만은 똑같이 120일 4개월이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6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7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8개월, 10년 이상은 270일 9개월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더 우대받아요. 1년 미만도 180일 6개월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210일 7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240일 8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70일 9개월, 10년 이상은 300일 10개월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29세인 유씨는 고용보험에 2년 6개월 가입했어요.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45세인 B씨는 고용보험에 7년 가입했어요. 수급기간은 210일입니다. 52세인 W씨는 고용보험에 12년 가입했어요.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이제 실제 신청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정답은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예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X씨는 1월 31일에 퇴사하고 2월 3일에 신청했어요. 일주일 대기기간 후 2월 10일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Y씨는 1월 31일에 퇴사했는데 좀 쉬다가 신청하지 뭐라고 생각해서 4월에 신청했어요. 2-3월분은 완전히 날렸죠.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서류는 구직급여 신청서로 현장에서 작성하고 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신분증, 통장사본, 증명사진 일매도 필요합니다. 이직 확인서는 퇴사할 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해요. 만약 회사에서 안 준다면 G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러냐면서 이직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어요. G씨는 고용센터에 신고했고 고용센터에서 직접 회사에 연락해서 발급받았습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돼요. 자발적 퇴사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의료진단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의료진단서는 가족 간병 시, 주민등록등본은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사업장 이전 증명서류는 회사 이전 시, 임금체불 신고서는 임금체불 시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직 신청이에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희망 직종, 희망 임금 등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희망 임금을 너무 높게 잡으면 나중에 구직 활동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A씨는 이전 직장에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희망 임금을 700만 원으로 잡았어요. 나중에 구직 활동할 때 왜 700만 원 이하 회사에는 지원 안 하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용센터 방문이에요.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세요.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편한 곳 어디든 가도 돼요. 대부분의 고용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까지는 업무가 중단돼요. 가능하면 오전에 가는 게 좋아요. 오후에는 사람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이에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요. 여기서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 구직 활동 계획 등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상담관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퇴사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언제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할 건가요? 희망하는 직종과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하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직하게 답변하되 구직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어필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수급 자격 인정이에요.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돼요. 인정되면 일주일 대기 기간이 있고 자발적 이직자는 추가로 3개월 급여 제한이 있어요.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요. 이때 구체적인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에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 지원, 현장 면접 참여, 취업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참여, 고용센터 상담, 국가기술 자격 취득 활동, 창업교육 이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4주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고 50세 이상은 1회 이상이에요. 각 활동마다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BBC는 매주 잡코리아에 E-3개씩 지원했어요. 지원 내역을 캡처해서 제출했습니다. CCC는 2주에 한 번씩 취업박람회에 참석했어요. 참석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DDC는 컴활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학원 수강 증명서와 시험 접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E씨는 친구 회사에 형식적으로 지원했다가 적발됐어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 전화를 했거든요.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서 받은 금액을 모두 환수당하고 추가로 과태료까지 냈습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이고 이직 확인서가 정상 발급된 경우, 신청자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보유한 경우예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이직 사유에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FFC는 정리해고로 퇴사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서류 준비도 간단하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네요. 지지씨는 자발적 퇴사인데 육아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어서 직접 고용센터에 가야 했습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생각보다 엄하게 처벌받아요.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3만 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총 환수 금액이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가장 흔한 부정수급은 취업은닉이에요. 일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거죠. HHC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인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현금으로 받으니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국세청 자료와 교차 확인으로 적발됐습니다. 받은 실업급여 300만 원을 모두 환수당하고 추가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냈어요. IIC는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소득이 적어서 신고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클라이언트 회사의 세무조사에서 발각됐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 구직활동이에요. JJC는 실제로 지원하지 않은 회사들을 지원했다고 허위 신고했어요. 고용센터에서 몇 개 회사에 확인 전화를 했는데 다 들통났습니다. 6개월간 받은 실업급여 1,200만 원을 환수당했어요. KKC는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봤다고 허위 신고했어요. 면접 확인서를 위조까지 했는데 회사 인사 담당자가 그런 사람 면접 본 적 없다고 증언해서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받은 금액만 환수하지만 고의적 부정수급은 받은 금액의 2배를 환수해요.
허위 서류 제출 등 악질적인 경우는 받은 금액의 5배를 환수합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고발 조치되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NNC는 2년간 부정수급으로 2,400만 원을 받았어요. 5배 환수로 1억 2천만 원을 내야 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정당하게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 소득 50만 원 이하면 실업급여 전액을 받고 월 소득 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오 씨는 실업급여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월 4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 이하라서 실업급여 200만 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PP씨는 실업급여 18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과외로 월 80만 원을 벌었어요. 50만 원을 초과한 30만 원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어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어요. 1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업급여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QQ씨는 월급 250만 원을 받다가 실직했어요. 실업급여 185만 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 원을 함께 받아서 월 235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 참여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월 11만 6천 원을 추가로 받아요. RR씨는 실업급여 월 200만 원을 받으면서 웹디자인 직업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참여 수당 11만 6천 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211만 6천 원을 받았습니다.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아요. TTC는 실업급여를 180일간 받을 수 있었는데 60일 만에 취업했어요. 남은 120일의 절반인 61분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았어요. 1급 6만 원이었으니까 360만 원을 한 번에 받았고 1년 더 근무해서 장기 취업 유지금으로 360만 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총 72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은 셈이죠. 실업급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이에요. 소득세도 주민세도 내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원한다면 임의가입으로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실업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요. 특수한 상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BBB씨는 임신 7개월에 심한 입덧으로 퇴사했는데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해서 급여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군복무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역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CCC씨는 대학 졸업 후 1년간 일하다가 군대에 갔어요. 전역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4개월간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희씨는 학습지교사로 3년간 일했는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계유지비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기간으로 활용해야 해요. FFFC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6개월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이전 연봉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50% 인상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지지지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전에는 일반 사무직이었는데 부동산 업계로 전직해서 더 높은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HHHC는 실업급여 받는 동안 동문회,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동문회 소개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에요.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70%가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급하게 아무 직장이나 잡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사 전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이직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직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퇴사 후에는 즉시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일주일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정직한 구직 활동을 하세요. 수급 중에는 성실한 구직 활동을 하고 스킬 향상에 노력하고 네트워킹 활동을 하세요.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이미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됩니다. 정직하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실업급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모두 더 좋은 기회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